아마 멀지 않은 시점에 신흥 아시아 지역부터 OECD 경제선행 지수가 반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 투자했던 주식의 자금들이 이제는 신흥 아시아, 신흥국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았던 것도 맞물려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옥석 가리기. 자, 그러면 우리 이경민 팀장님도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한 변곡점을 어떤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나서는 그렇죠. 다시 우상향으로 상승한다. 네. 그러면 그 시점이 4월 이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까지 저는 그냥 FOMC 회의 이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러프하게는 3월을 지나면서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3월, 말씀하신 대로 3월 FOMC를 지나면서일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까지 그리고 좀 한두 주 정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여기까지 반등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에도 경제 지표가 좋아도 문제, 경제 지표가 안 좋아도 문제였어요.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안 좋으면 경기가 불안하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12월 FOMC 이후 지금까지 연준의 발언들은 계속적으로 매파적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매파적으로 가니까 시장의 우려감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점이 여기야 또는 여기야라는 걸 말해주게 된다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리가 기준점이 생긴 만큼 진폭은 작아지겠죠. 그리고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금리 측면에서는 변동성을 증폭시킬 만한 변수가 아닌 변동성을 잡아줄 만한 기준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불안감들은 변동성은 일단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고 본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경기다. 경기 흐름들이 좋아지는 만큼 시장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지표 굉장히 다 좋았고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마 멀지 않은 시점에 신흥 아시아 지역부터 OECD 경제선행 지수가 반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는 시기가 한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방향성 자체가 위쪽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마 3분기를 지나면서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또 3분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QT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긴축? 진짜 긴축이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 긴축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른 등락 과정은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데 양적 긴축도 너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요즘 세미나에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투자 자금이 8천만 원이었는데 계속적으로 대출 금리도 낮고 해서 매달 100만 원씩 들어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쫙 들어와서 1억이 됐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1억이 된 상황에서 이제 매달 100만 원씩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씩 줄어드니까 투자를 접어야 돼 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까? 저는 투자를 접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이만큼 줄어드는 것만큼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옥석 가리기, 확실한 종목, 진짜 모멘텀이 되는 종목들을 찾아내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늘어나는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그 2천만 원 정도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쪽부터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하반기 이번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반기에도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중소형주까지 확산해서 포트폴리오를 넓히기보단 좁히고 압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좁히고 압축해야 되는 섹터나 주식은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실적이 받침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그 성장주 우리가 나스닥에서 이제까지 그 큰 시세를 누렸던 그거는 아니다. 그것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 중국 얘기 했었는데 중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풀면서 이거 인프라 사업 이것이 결국 디지털 인프라 그다음에 신성장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성장주라고 하는 곳들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또 트렌드가 돼가지고 그쪽 분야의 주식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주들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하나 들고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자금이 이런 식으로 기술주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니 이
두 개가 지금 제게 세계 경제 1, 2위의 어떤 그 정책이 아니면 그 주식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반대 아니냐. 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자, 그러면 한국은 네. 지금까지 빅테크 성장주들이 미국을 따라갔나 중국을 따라갔나를 봐야 되겠죠. 저는 주로 중국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근 10년 넘는 동안에 제대로 된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계속 잘 갈 텐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완전히 탈락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는. 반대로 지금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림은 많이 있지만 지금 더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회에서 성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집중 투자라고 한다면 트렌디한 흐름들이 돈을 푸는 쪽에 힘이 셀까요? 돈을 줄이는 쪽에 힘이 셀까요? 아무래도 돈을 푸는 쪽이 힘이 세겠죠. 저는 이쪽의 중국 쪽의 힘이 세다고 본다면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구간에서는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근데 과거를 되돌아가서 보면은 시클리컬이 금리 인상기 때 시클리컬이 상승한 거는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04년, 5년, 6년. 2017년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그리고 IT 버블 직전의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당연히 IT.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가 좋은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이익 모멘텀, 성장 모멘텀, 그리고 업황 개선세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금리 인상은 시클리컬이라는 인식보다는 진짜 이제부터는 실적이 뭐가 좋아지는지, 어떻게 좋아지는지, 업황이 좋아지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쪽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위의 그림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하고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애들이 올해 이익 증가가 큰 애들이에요. 호텔 레저, 소매유통, 인터넷, 미디어 교육, IT 가전, 운송, 하드웨어, 건설, 반도체, 자동차 정도. 오른쪽에 있는 편이 올해 작년보다 이익이 줄어드는 애들이에요. 유틸리티, 조선,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증권, 보험, 비철국채. 대표님이라면 어디 쪽에 투자하고 싶은가요? 이거를 보면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저쪽 그걸 투자하고 싶은데 그쵸.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철강과 조선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나 이런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단하고 상관없이 오를 때가 또 된 거 아닌가? IT나 이런 쪽은 그런 대로 막 이렇게 좀 지켜왔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런 업종이 튀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변수들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실적으로 뒷받침되려면 실적 전망이 올라와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업종들 조선, 화학, 철강, 에너지, 보험, 기계 업종들은 실적 전망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처음 2022년 전망을 할 때 화학, 철강, 보험, 비철금속 이런 업종들의 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한 자릿수대였습니다. 마이너스 한 자릿수대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20% 이상 가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때가 좀 비중을 줄일 때다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지금 계속 지속적인 왜냐면 월봉 같은 걸로 보면 조선이나 철강이나 보면 아주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몇 년 전 시점으로 올라가는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기대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닥이라고 한다면 잘 추세선이나 그런 걸 걸어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튀어오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반등 시 좀 정리하시는 또는 향후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끌고 갈 만한 업종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하다. 리스크가 좀 있다.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성장주, 기술주 쪽에다가 집중적인 어떤 정책 자금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도
그렇게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그 부분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여간 뭐 돈이 들어가는 거와 주가는 좀 별개긴 한데 미국 나스닥 쪽에서 네. 하루에도 엄청난 돈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를 다 팔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레벨 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술주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하면 안 돼. 이 이미지가 있는데 중국 쪽의 분위기를 보면서 또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경기 민감주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생각하시죠. 미국 쪽을 보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 나라들은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고요. 자, 그러면은 한국하고 중국 성장주들이 안 될 때 미국이 잘 갔나? 미국도 같이 못 갔나? 그건 아니거든요. 이 스텝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위의 그림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는 뭐 여러 업종이 섞여 있어서 그렇죠. 뭐 소재, 장비, 뭐. 어려운데 요 밑에 그림만 한번 보시면은 게임을 제외한 인터넷 업종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익인데 주가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성장성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 내려와 있다. 반대로 미국은 천장에 올라가 있던 상황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해서 보자. 그게 가능하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쩌면은 제가 조금 기대하는 것은 미국의 성장주, 미국에 투자했던 주식의 자금들이 이제는 신흥 아시아, 신흥국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최근 몇몇 글로벌 리서치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선진국 비중을 줄이고 신흥국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레이팅을 바꾸는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올해를 전망을 하면서 좀 우여곡절은 있고 시장의 레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흥 아시아 쪽이 한국 쪽이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한국과 중국 이런 나라들 그리고 홍콩까지 작년 한 해 내내 맞을 만큼 충분히 맞았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큼 맞아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있으면 기운을 차릴 텐데 이제 미국은 이제 맞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다. 네. 근데 사실 미국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빠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서학개미로 표현되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우리 특성상 다 기술주라고요, 거기가. 맞아요.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 게 다 기술주, IT, 나스닥 쪽에 집중돼 있는데. 요번에 뭐 보니까 루시드니 리비안이니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많이 물렸다고 지금. 그쵸. 근데 저는 그때도 몇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서학개미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져나오셔서 좀 기회를 봐서 한국이나 중국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저는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한 번 더 레벨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4,000선 전후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000선 전후 정도로 바닥을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를 찍고 다시금 미국 증시가 쭉쭉쭉 뻗어나가서 다시금 글로벌 시장에서 아웃퍼폼을 하고 시장에 끌어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독보적으로 좋을 때는 미국 소비만 독보적으로 좋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진 이유 그리고 1월 달에 노동자 수가 급증을 한 이유는 지금 소득이 별로 없어서요. 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취업시장으로 막 뛰어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는 엄청나게 소비를 했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폭발적인 소비가 또 들어올 수 있을까?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반대로 작년 내내 선진국 증시 대비 신흥국 증시는 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신흥 아시아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11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꺾였다는 의미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국도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2020년 초부터 꺾여버렸어요. 먼저 조정을 받았던 지수, 증시, 나라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나라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아무리 서학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소신을 갖고 지금은 미국 쪽이 아니라 신흥 아시아, 신흥국 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있고요.
요 그림을 보시면 또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 같은데, 그동안에는, 신흥 아시아하고 G8하고 GDP 성장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G8 GDP 성장률이 높을 때가 있었어요. 선진국이 더 좋았다라는 그림이죠. 그렇죠. 근데 올해 1분기부터 빠르게 역전이 되면서, 신흥 아시아 쪽은 5%대를 유지하고, 선진국은 조금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멘텀 자체의 레벨이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그림이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요 밑에를 한번 보시면 요 회색 선이 OECD 경기선행 기술을 기준으로 메이저 5 아시아, 신흥 아시아와 G7 선진국 간의 상대 강도를 비교해 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신흥 아시아 쪽의 경기 흐름이 좀 부진하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낫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림은 선진국보다 신흥 아시아의 경기 흐름이 좋다라는 그림인데 2020년 말부터 이게 확 꺾여버렸습니다. 이게 쫙 떨어지다 보니까 신흥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난다면 이게 플러스 반전할 때 그때부터는 신흥 아시아가 상대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때 항상 과거에도 그런 패턴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미국 쪽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미국 쪽에 뭐 비중이 높다면 오히려 이걸 줄여서 신흥 아시아 쪽, 한국, 중국도 뭐 그냥 상위 종합보다는 심천지수라든지 IT 비중이 높은 쪽들을 성장주 쪽, 성장주 쪽들을 바라볼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돈이 쏠리는 쪽 키워주려고 정책을 준비해가고 있는 섹터. 산업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변수를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가 지금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국은 이미 다 이제 해제 선언했죠. 난리 났죠. 미국도 마스크를 벗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이게 신흥국보다 좀 더 빠른 스텝이죠. 엄청 빠르죠. 그거는 아마 그만큼 더 자연 확진자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건 경제 이러한 리오프닝이 펼쳐지면서 경제적 그 변화가 크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진국이 어쨌건 말씀하신 신흥국보다도 좀 스텝이 빠르니 또 여유가 살기가 좀 좋으니 돈 쓸 일도 좀 많고 그러니까 순간적이 됐든 어느 기간이 됐든 이 리오프닝이라는 현상으로 인한 성장이 기대돼도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주가가 얼만큼 그를 반영하고 있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작년 말부터,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수혜주, 흔들릴 때마다 담자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확진자 수가 대폭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좋습니다.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미디어 교육도 먼저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많이 받다가 최근 막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 이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더 들고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제 궁극적으로 갈 텐데 시행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소비 모멘텀 전망치만 놓고 본다면 1분기가 정점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된다 하더라도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확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유는요? 작년이 너무 좋았어요. 이미? 근데 많은 분들이 그놈의 선반영?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은 작년 내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미디어 교육을 빼고는 올라온 듯하다 무너지고 올라온 듯하다 무너지고 계속 이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확진자 수 폭증했대. 사회적 거리두기 타이트하게 간대. 야 그럼 소비 안 좋고 업황 안 좋아질 거야 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12월 달까지 소비는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코로나19 폭증이 이어지고는 있었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았던 것도 맞물려서 증시가 작년 12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옥석 가리기.
진짜로 실적 레벨이 올라가는 애들은 더 들고 가도 되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레벨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 특히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업종들이. 왜냐면은 좋아질 거야 막 기대감을 가졌다가 매번 실망을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이 그림인데, 자, 미디어 교육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완전히 변신을 하는 것 같아요. 레벨을 쫙 치고 올라가면서 마치 인터넷 업종을 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잘하면 미디어 교육, 엔터 쪽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를 조금 바꾸면서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매유통, 이 업종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 레벨도 아직까지 낮고. 자, 화장품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화장품은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의류는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이고, 또 하나 병목 현상이 풀리면 의류업종은 또 수혜를 받습니다. 특히 미국 쪽 재고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의류에 대한 재고 축적 수요도 있다고 본다면 의류 괜찮을 것 같다. 다만 호텔 레저, 아까 보신 그림 중에 하나가 호텔 레저가 흑자 전환으로 1등에 위치해 있는데 이익 전망 하향 조정 폭도 굉장히 커요. 이유는 왜 그러죠? 돈을 잘 버는데 왜 이익이 적죠? 면세점이라든지 해외 고객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호텔 레저 업종을 탑픽으로 제시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수정 전망을 하면서 좀 이거를 빼고 소매유통 쪽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 호텔 레저 영업이익 전망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다 올라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중국인 관광객이든 면세점이든 그런 것들이 좋아질 거야. 자, 1분기부터 좋아질 거야. 아닌가 보다. 2분기부터 좋아질 거야. 아직은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적 전망이 떨어지다 보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건 맞는데 이익 레벨이 2019년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호텔 레저도 좀 반등했을 때는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 본다면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의류 이쪽을 좀 집중해서 이쪽을 남기고 나머지는 조금 정리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류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바깥을 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걸칠 거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 종류가 늘어난다? 그렇기도 하고 미국 쪽의 재고 축적, 재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글로벌 병목 현상이 완화되게 된다면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의 생산이 많아지면서 수출이 그쪽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쪽에서는 펜트업 디맨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 딜레이된 그런 것들을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의류 쪽들이 조금은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내 어느 방향으로 투자의 맥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지 확인 작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드렸던 미국의 나스닥 그 성장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질 것이냐,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뭐 중국에서 어떤 새로운 분위기에 의해서 또 좋아지면 글로벌 시대에 그쪽도 또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낙폭 과대의 어떤 올라올 수 있죠.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미국 증시는 우상향이야. 항상 이런 건 있어도 낭떠러지는 있어도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저도 미국 증시가 계속 쉬지 않고 하락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은 4,000, 나스닥은 12,000선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점을 벗길 수 있는가? 언제쯤? 그렇게 본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흥 아시아 쪽의 경기 회복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글로벌 유동성은 그동안 미국 쪽으로 완전 쏠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이제 투자처가 조금 더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신흥국 중에서도 뭐 러시아라든지 취약국들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서 비중을 줄여서 신흥 아시아 쪽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미국 쪽으로만 쏠릴 수밖에 없던 환경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스닥, S&P 500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신흥 아시아를 아웃퍼폼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얘는 죽고 얘만 사는 그림은 좀 그건 아니고 같이 올라갈 텐데 지금까지는 나스닥이 압도적으로 좋고 신흥국, 신흥 아시아가 흔들리다가 같이 흔들릴 때는 완전 박살이 나고 같이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고 흔들릴 때는 밀어나고 요 그림이었거든요. 요 그림 정도가 좀 역할이 좀 바뀔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이 되는 상황,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유럽이라든가 이게 더 빠르겠죠. 네. 우리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소비 활동 혹은 그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더 확 좋아지면서 그것이 다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뭐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미국 소비가 이전 수준까지 올라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된다 해도. 네,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위에 그림이 미국 개인 소득과 가처분 소득 그림입니다.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왜 나오는 뉴스 보면 부동산 가격도 네. 역대 최고, 네. 주가도 많이 올랐고 자산들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많아졌을 것 같은데 일을 안 했잖아요. 까먹어. 아, 놀고 먹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인구. 취업시장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가 더 중요했는데 작년 한 해 내내 들어온 게 16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월 한 달 동안에만 들어온 게 139만 명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돈 떨어졌다 이거군요. 네. 이게 몇 달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자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이 소득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이전의 소비 모멘텀을 갖춰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과정에 있어서 미국은 좀 더딘, 좀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 네, 하긴 뭐 2020년도에는 우리가 가장 세게 올랐죠. 네, 글로벌 1등이었죠. 21년은 미국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이렇게 그 전체적인 투자의 어떤 맥, 흐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그려졌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거시적으로 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해봤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지 혹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